북한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박 없이 군 통신선 연결만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자신을 비판하는 평검사의 글을 커밍아웃이라고 공격하자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전산망에는 2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집중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이 개국 당시 자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납입해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6개월간 방송 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니스의 성당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추정되는 21살 청년의 흉기 공격으로 3명이 또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프랑스 남부와 사우디에 있는 프랑스 영사관에서도 테러로 추정되는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내일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일대는 대목을 포기하고 자체 휴업에 들어갔지만 서울 시내 다른 유흥가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앵커가 방역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이 입을 열었는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번 사건의 책임은 남측에 있고 우리는 할 도리를 다했으며 그러니까 더 문제 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을 사살한 데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오히려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경우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북한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이 남측이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며 떠넘긴 겁니다. 또 국민의힘 등 야당이 인권 유린을 언급하는 건 더러운 정치적 목적 달성 때문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이 사건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다뤄지는 것에 대해 불쾌함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피살 공무원 유족과 야당은 유엔 인권사무소를 찾아 조사를 촉구했고 우리 정부가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이거 올바로 국민들에게 조사하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유엔의 힘이라도 빌리자고 지금 우리 달려왔습니다.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3일 유엔 총회에서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잔혹한 정권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히면은 사실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압박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이에 북한은 분별 없는 대결망동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우발적 사건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며 여지는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북으로 불법 침입을 했다. 오늘 북한은 발표문에서 공무원 이 씨에 대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진 월북을 했다는 우리 해경의 발표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시신 훼손 의혹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던 이 우리 군 당국을 핑계 삼아 슬그머니 넘어갔는데요. 이 뺨까지 맞은 격이었지만 우리 정부는 오히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피격 사망한 공무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당시 북한 통신을 엿들은 것이 근거인데 정작 북한은 자진 월북에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은 남측 주민이 어떤 의도로 우리 측 수역에 불법 침입했는지 모르고 단속에도 즉각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총격을 합리화했습니다. 시신을 불태웠다는 의혹도 부인하며 남측 군부에 의해 진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우리 군의 입장을 걸고 넘어지며 발뺌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군은 사건 초기 시신에 불을 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북한의 사과 통지문이 온 뒤에는 추정일 뿐이라고 주워 담았습니다.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추정된 사실을 너무 좀 단도직입적인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이렇게. 북한이 공동조사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 주장만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남북 협력만 강조할 뿐입니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하고 남북 정상 간 합의한 사항들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북측에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끊어진 군 통신선부터 다시 연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전례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결 구도였다면 지금은 추 장관이 평검사들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실상 추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이 200개 넘게 달리고 있는데요. 전국에 걸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즉 실명을 달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지금부터 확산 상황과 파장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우 기자입니다. 검사들의 릴레이 댓글이 달린 곳은 어제 오후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 전산망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최 검사는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의 검찰개혁 비판을 커밍아웃이라고 한 추미애 장관을 향해 그렇다면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최 검사는 방침에 순응 안 하면 인사와 감찰로 압박하는 게 검찰개혁이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이 글에 검사들이 릴레이 댓글로 지지와 동참 의사를 밝힌 겁니다. 나도 커밍아웃이라는 문구 옆에 숫자를 붙이는 방식인데 동참한 검사가 하루 만에 200명을 넘었습니다. 대전지검 소속검사는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검사에게 재갈 물리는 게 검찰개혁이냐는 댓글을 달았고 또 다른 검사는 검찰 구성원들을 윽박질러도 정치 권력의 검찰권 장악이라는 본질은 절대 안 변한다고 적었습니다. 검사들이 실명 댓글로 커밍아웃에 동참한 건 현대판 연판장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윤 총장이 격려 방문한 대전지검과 고검에선 한 직원이 장문의 응원글을 자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응원글은 무소의 뿔처럼 홀로 버텨내시는 게 안쓰럽다. 저희가 작은 뿔이 대드리겠다는 내용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온라인 공간을 넘어 평검사 회의 같은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이 검찰총장을 넘어 평검사로 이 반발이 확산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추 장관이 어제 SNS에 올린 이 글이었습니다. 이 추 장관이 본인을 비판한 평검사를 콕 집어 비판글을 올리자 장관이 평검사 좌표 찍기에 나섰다며 동료 검사들이 폭발한 겁니다. 이 조국 전 장관도 비슷한 시간에 평검사를 비판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와의 싸움을 촉발한 꼴이 됐습니다. 이어서 구자준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을 올린 건 어제 오전. 과거 이 검사가 피의자 인권을 무시했다고 쓴 기사와 이 기사를 쓴 기자의 글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40분쯤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똑같은 기사를 SNS에 공유했습니다. 전날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쓴 이환우 검사를 겨냥해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잇따라 평검사를 공개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10시간 뒤 검찰 내부망에는 이른바 커밍아웃 게시글과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평검사를 대상으로 한 장관의 좌표 찍기에 검사들이 분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사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찍어 누르는 건 민주주의에 반한다거나 권력자 뜻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자마자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 탄압한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 조직 일부를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는 과거 인지수사부서를 중심으로 한 쪽에서는 여전히 조직적 반발이라고 할까요? 이견을 가진 검찰 구성원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인 추미애식 검찰 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불신이 분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법무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안에서도 안 썼어야 할 글을 추 장관이 썼다. 이런 반응도 나왔는데요. 추 장관은 만 하루 넘도록 침묵하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에 올린 건 25자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이 몰고 온 후폭풍은 상당했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법무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안 썼으면 좋았을 글이라며 어제 추 장관의 SNS 글을 보자마자 탄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추 장관에게서 등을 돌리는 상황을 걱정하는 겁니다.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겁니다. 추 장관이 검사들의 반발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글을 올린 지 만 하루가 넘도록 추가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SNS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22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발언하자 국감 진행 중에 검찰총장은 장관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 검사들을 겨냥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SNS에 이 라임 돈줄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의혹이 있는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건데요. 조국 전 장관도 공익적 차원이라며 공개에 찬성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검사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라며 이름과 사진, 경력을 함께 올렸습니다. 오후에는 추가로 글을 올려 언론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기자들이 나서지 않으니 내가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이 해당 검사의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예전 대우해양조선팀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라고 그러고 검사와 함께 했던 사람은 이 보고 룸살롱 관계자 아닙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 변호사의 글을 공유하며 해당 검사가 수사 및 감찰 대상자여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시민단체는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 내용이 진실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박 변호사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이 김 전 회장 고교 선배라며 옥중 입장문을 받아낸 것도 자신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평검사들의 커밍아웃 소식 법조팀 최주연 기자와 살펴봅니다. 자, 최 기자가 이제 검사들이 단 댓글을 쭉 다 봤잖아요. 이 검사들이 화가 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일단은 48시간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이완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글과 함께 추 장관을 겨냥했죠. 추 장관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완우 검사가 동료 검사 약점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커밍아웃 발언을 한 겁니다. 여기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이완우 검사 입장에 동조하고 또 추 장관에 맞서자 동료 검사들 공감이 이어진 겁니다. 자, 이 검사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이제 실명으로 댓글을 달고 있잖아요. 뭐라고 달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검찰은 이 단체 문제 제기를 할 때에는 실명과 이 서명을 써서 이른바 연판장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동조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었는데 지금은 검사들이 최재만 검사 글에 실시간 댓글을 달면서 이런 연판장 대신에 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이한 거는요, 이 커밍아웃이라는 표현 뒤에 숫자를 함께 넣어서 몇 명이나 동참하고 있는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 늦게 확인했을 때는 이 숫자가 67이었는데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는 200개를 훌쩍 넘은 상황이었거든요. 하루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검사들이 가장 붕괴한 부분, 이 추 장관이 평검사를 SNS에 직접 겨냥하며 사실상 여론몰이에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검사들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수긍하고 있지만 추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이 도대체 어떤 점인지 모르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추 장관 취임 이후에 검찰 인사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두고도 불만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불만이 좀 쌓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뒤늦게 한 부장검사가 올린 글도 논란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글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임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에 검찰 내부망에 욕먹을 글인 것은 알지만 우리가 덮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주가 조작 그리고 또 고 김홍영 검사 사망 사건 등에 대해서 제대로 처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검사는 물타기라면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법무부 장관과 이 평검사가 직접 충돌하는 일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사실 법무부 장관이랑 평검사가 이게 충돌하는 것 유례가 없는 갈등입니다. 다만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충돌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앞두고 있었을 때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해서 최재경 중수부장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한 총장이 최 부장 감찰을 지시합니다. 그때도 이 검찰 중간 간부들과 또 평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한 총장 퇴진을 요구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반발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언론은 검찰의 난, 그래서 검난이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이 검사들의 반발 어떻게 더 커질 것 같습니까? 일단은 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평검사 한 명과 법무부 장관의 대치 구도가 하루 만에 검사들 대 법무부 장관 형태로 확산된 모양새거든요. 조금 전에 200명 넘는 검사들이 동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의 검사가 한 1900명 넘게 있는 것을 감안하면 10% 수준. 네. 그러니까 검사 10명 중 1명이 뜻을 모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아직은 이제 댓글을 다는 수준인데 이게 이제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망이라는 온라인 공간을 넘어서 검사들이 실제 어떤 집단 행동에 나설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평검사 회의인데요. 평검사들이 모여서 특정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뭐 수사권 조정 국면이라든지 검찰총장 퇴진 등 이 핵심 사안을 논의할 때만 열립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기존에 반발한 검사들을 대부분 한직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의견을 모을 구심점이 없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추 장관이 스스로 상황을 자초한 만큼 이 잠잠해질 때까지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주말 상황도 좀 지켜보죠.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어제 사실상 내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공천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5년 전 약속을 어겼다는 비난 여론에는 대선까지 영향을 주는 선거라 놓칠 수 없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부산을 찾아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는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 공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이틀간 후보 공천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한 당헌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고친 당헌이 통과되면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를 구성해 경선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후보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박주민 의원이, 부산시장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혜영 전 의원이 거론됩니다.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의혹 등으로 선거비용 824억 원이 다시 들어가게 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대선 승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명합니다. 바로 각 당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연일 반정부적 어떤 행보를 하게 될 경우에 주는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공청회를 열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여론몰이를 시작했습니다. 가족 중에 사고를 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가족회의를 했더니 우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는 현재 윤희숙 의원과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부산시장에는 서병수 의원과 이진복, 박형준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됐죠. 서울시장 뽑는 데는 571억, 부산시장 뽑는 데는 253억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보궐선거 하게끔 한 원인 제공자에게 금전적 책임 물을 수 없냐 문의 있어서 따져봤습니다. 선거에 드는 비용은 누가 낼까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지자체가 냅니다. 납부 기한도 있습니다. 서울시, 부산시 모두 선관위에 다음 달 8일까지 보궐선거 비용 내야 하는데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예산 상황이 안 좋아 지자체 모두 분할 납부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이유입니다. 팩트맨이 선관위에 공개된 재보궐선거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을 제외해도 금품 제공, 허위 사실, 허위 학력 공표, 개인 불법 행위로 당선 무효 또는 피선거권 상실된 게 재보궐선거 사유 중 절반입니다. 그래서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 비용 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선관위에 문의하니 선거법상 원인 제공자에게 재보궐 선거 비용을 내게 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인데요. 헌법에도 선거 관련 경비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돼 있죠. 18대 19대 국회에서 질병 부상외의 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하면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내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19대에선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니 정당에도 책임을 묻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는데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죠. 재보궐 선거 때마다 비용 논란 반복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교사가 끔찍한 테러를 당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았는데 비슷한 테러가 남부 니스의 성당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하던 여성 등 시민 3명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추정되는 괴한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란한 총성이 울리고 경찰들은 성당 내부로 진입합니다. 잠시 뒤 누군가를 들것에 실어 나옵니다. 현지 시간 어제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 니스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흉기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성당에 나와 아침 기도를 하던 70대 여성이 끔찍하게 참수를 당했고 4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모두 30분 사이에 벌어진 참변입니다. La peine génère, ça rend fou complet. Ça rend fou complet. C'est impossible de voir ça. J'ai même pas les mots. J'ai même pas les mots, je veux dire. Je sais même pas quoi vous dire. Je sais même pas parler, je vois ça, j'ai même pas de mots. 범인은 북아프리카 튀니지 출신의 21살 남성으로 긴 흉기를 잔인하게 휘둘렀습니다. 체포 뒤에도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를 외쳤고 예비용 흉기 2자루와 함께 코란을 소지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어제는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의 탄생일로 수사당국은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t très clairement, c'est la France qui est attaquée. Et je le dis avec beaucoup de clarté une fois encore aujourd'hui. Nous n'y céderons rien. 지난 16일 무함마드 풍자 만화를 보여준 교사가 참수당한 뒤 서방 국가와 이슬람 국가들 사이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곳곳에서 프랑스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SNS에 프랑스 식민 시절의 대학살을 지적하며 무슬림은 프랑스인 수백만 명을 죽일 권리가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이슬람 정부는 극단주의 테러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이번 테러에 알카에다와 연계된 조직에 선동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비뇽과 리옹, 사우디에 있는 프랑스 영사관에서도 테러로 의심되는 공격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국내 사건입니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200톤 크레인이 추락했습니다. 크레인 밑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사고를 당해서 숨졌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작업 장비와 안전모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609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추락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 17분쯤입니다. 사고는 고속도로 교각 설치에 투입한 크레인을 옆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크레인을 연장하기 위해 크레인의 수평팔, 붐대를 고정하는 핀을 뺐다가 붐대가 그대로 추락한 겁니다. 48살 근로자와 28살 캄보디아인 근로자 등 2명이 붐대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크레인은 1, 2m 정도 높이에서 추락했는데 무게가 200톤에 이르는 만큼 근로자들이 받은 충격이 컸던 걸로 추정됩니다. 높게 이렇게 붐떠있던 거고 떨어진 게 아니고 사고 당시 현장에는 2명이 더 있었지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밑에다 뭘 받치고 가면은 떨어져도 상관없겠죠. 그런 조치가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안전관리자 있었는지 뭐 이런 거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근로자들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 택배 차량을 운행하던 기사가 숨지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15명째입니다.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이런 택배업체들의 속도 경쟁이 기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황수연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8분 컴컴한 복도에 작은 불빛이 나타납니다. 택배기사가 배송지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켠 겁니다. 박스에 담긴 건 어제 오후 3시쯤 주문한 물건입니다. 새벽 2시 40분 또 다른 아파트의 현관 앞 택배기사가 걸어오자 불이 켜집니다. 전날 저녁 8시에 주문해 7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잠든 새벽 택배기사들은 배달 완료 인증샷을 찍고 또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촘촘한 새벽 배송망의 한 부분을 담당하던 택배기사 58살 김모 씨가 지난 27일 밤 화물차 안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5번째입니다. 유족들은 지난 3개월 동안 밤마다 대전과 부산을 오간 심야 장거리 운전이 과로사를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심장이 낮에는 열심히 뛰고 밤에는 쉬게 되어 있는데 쉬어야 될 심장이 계속 뛰어야 됩니다. 쉬어야 할 때 뛰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더 많이 될 것입니다. 빨리 받고 싶은 소비자들의 수요와 업체들 간 속도 경쟁이 근로자의 야간 노동을 유발했고 코로나19 사태로 택배량은 폭증했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새벽 배송, 새벽에 일을 하는 택배기사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꾸 죽어나갈 상태입니다. 택배기사들의 심야 노동 여건 개선과 당일 배송, 새벽 배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택배 업체들도 대책은 내놓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량을 줄여주겠다는 방안들인데 택배기사들은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택배기사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이서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택배기사들은 배송을 나가기 전 5시간 가까이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합니다. 무임금 노동 논란이 일자 업체 측은 분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택배기사들의 업무를 덜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분류 지원 인력 4,000명을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매년 50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하지만 택배기사들은 추가 인력 비용을 결국 자신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백마진을 없애는 구조적 해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박스 하나당 배송비는 대략 2,500원 정도인데 택배회사들은 5분의 1 정도를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업체에 백마진으로 돌려줍니다. 택배 요금은 순수하게 택배가 유통되는 데 써야 될 요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이지 않고 그게 다시 뒷거래로 해서 회사 수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백마진에다 대리점 수수료 등을 제하면 택배기사가 박스 하나를 배송하고 가져가는 돈은 700원 안팎입니다. 배송비 2,500원에 4분의 1만 택배기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백마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정책협의를 해야 되는데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조차 없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백마진의 대책으로 생활물류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택배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오늘 확진자는 114명, 사흘째 세 자릿수입니다. 천안의 예식장에서는 뷔페 식사를 함께하다 감염이 됐고 서울 서초구의 고등학교는 증상이 있는 학생이 엿새나 등교해서 학교가 폐쇄됐습니다. 사우나나 골프 모임 관련 확진자도 수십 명대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헬로윈 유행을 막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죠. 잦은 휴업을 하는 업소가 있는 반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소도 포착됐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벌이는 서울시의 심야 일제 점검에 동행했습니다.
마스크 쓴 거 이게 전체적으로 참 스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식으로 점검을 좀 진행할 거예요. 헬로윈 느낌으로 꾸며놓은 서울 종로의 주점. 손님이 가득합니다. 테이블 간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종업원도 보입니다. 그거는 내 출입 기록은 아니고요. 영업시간 좀 확인했어요. 이 주점은 방역 수칙을 어겨서 영업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한번 그거랑 그다음에 출입 명부가 관리가 이제 전자 출입 명부도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수기 출입 명부도 다 작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집합 제한 조치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럼 며칠 정도? 기본이 2주. 비슷한 시간 헬로윈 명소로 꼽히는 이태원은 어떤 분위기일까? 할로윈 기간 동안 휴업하기로 결정했다고 지금 여기 써 있네요. 대형 클럽은 거의 다 문을 닫았고 그나마 연 곳도 헬로윈 대목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손님이 없습니다. 여기서 장사 얼마나 하셨어요? 예전 헬로윈 기간은 어땠어요? 이태원에서 10월이 제일 힘들어요. 이태원 축제까지 같이 했으면 거의 10월달은 맨날 골목에도 사람이 안 계시네요. 이 길에 한 30분, 40분은 피하겠어요. 저도 지금 가게를 접을까봐 고민하는 거예요. 잦은 휴업에 동참하는 업소들도 늘고 있습니다. 클럽들이 제일 잘 될 때인데 클럽이 문을 안 열었을 때는 저희 이런 가게도 그거를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딱 1년 중에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게 사실 할로윈이거든요. 국민들 생각하고 본인 생각 못하고 지금 문을 닫는 그 심정들은 어떨까요? 헬로윈 대목을 포기할 만큼 지난 5월 이태원을 핥힌 집단 감염 사태가 재현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큽니다. 여기는 이전부터 문을 닫았었나 봐요. 이거 위에 가게 언제부터 닫았어요? 닫아요? 클럽 코로나 터졌을 때 네. 그때부터 닫았던 것 같아요. 이태원 코로나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옮겨준 거지. 손님들이든 길거리에 놀러 오신 분들이든 모든 분들이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10만 명을 넘은 일본, 내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죠. 프로야구 관객들을 상대로 위험해 보이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 경기장에 관객을 입장시켜서 감염 가능성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김범석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프로야구 경기를 앞두고 관객들이 입장하는 시간. 관중석에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가 설치됩니다. 관객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장치와 침방울이 어디로 튈지 바람 방향을 분석하는 풍향계도 들어섰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돼 수용 인원의 절반만 허용하는 야외 경기장에 관중들을 80% 이상 입장시켜 감염 가능성을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관객들을 위한 방역 대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あくまでコロナにまつわるコロナの感染対策という中で行う技術が普及的に利用できるかを確認するものであって、感染するかどうかというようなことを実証す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ところの中で 야구 팬들은 불안합니다. ちょっと怖いです。いっぱい入っちゃってスタッフはそれを注意しに行けるのか。 야구 팬들의 참여도 저조해 보시다시피 경기장은 이렇게 한산합니다. 최대 35% 입장료를 낮췄는데 관중석의 절반 정도만 들어찼습니다. 현지 언론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실험을 승인했다고 지적했고 SNS에선 마루타 인체 실험이라는 비판도 쏟아집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올림픽을 개최할 때 관중 입장이 가능한지 타진하기 위한 시도라고 하지만 의료진들은 회의적입니다. 従来通りに全世界から観客を呼んでですね、限りなく難しい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이미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9억이냐 6억이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난색을 펴왔는데도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겁니다.
이 정부의 공시 가격 인상을 꼼수 증세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이 강병규 기자가 부동산 정치의 셈법을 보도합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주장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라며 이르면 모레 고위당정청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부족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한 차례 발표가 미뤄졌지만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정부와 청와대를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재산세 인하 기준을 민주당 안대로 확대하면 약 37만 가구가 추가 수혜를 받습니다. 이 중에서 24만여 가구가 서울에 몰려 있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전북을 찾아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이라면 법인세를 아예 안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법인세 인하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공시가격 인상이 국민을 속이는 꼼수 증세라고 비난했습니다. 60여 개의 행정지표와 가세지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려놓고 재산세만 낮추는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또 표에 목마른 문재인 정부가 재산세 경감 기준을 놓고 국민을 상대로 숫자 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열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대통령이 뭘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나 보네요. 네, 바로 개각입니다. 개각. 자, 12월쯤에 개각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개각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네, 걸림돌은 인사청문회입니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았죠. 박병석 국회의장과 사전 환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고치는 데 의견 일치를 봤는데요. 인사청문회는 가급적 가족보다는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대통령의 말에 박 의장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그 부분이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불만 아닌 불만 표출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가 이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로 시끄러웠을 때예요. 이 네. 정경심 씨 사모펀드 논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는 건 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도덕성은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검증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비공개만 강조했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어떻게 제대로 한다는 것인지 제도적인 보완책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는요,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는데 걸림돌이 되니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더라도 이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인사청문회법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174석 여당의 힘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법을 고치기 전에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얼마나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야당 반대에도 장관급 25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국회 안에 권총. 이 국회에 누가 권총을 갖고 들어갔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을 때 당시 대통령 경호원들이 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에게 몸수색까지 당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신성한 의사당 안에 의원들을 못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인가요? 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도 이 경호원 총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는데요. 당시에 사복 차림의 청와대 경호요원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관단총 방아쇠에 손가락을 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야당에서는 당시에 섬뜩하다 이런 비난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아니니까 이제 야당이 더 반발을 하겠죠. 네. 자, 청와대는 뭐라고 합니까?
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을 때도 경호원들이 권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당이 자신들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 발끈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계속 문제 삼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이제 그만으로 정해봤습니다. 야당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야당도 부동산이나 세금 이런 국민 삶에 중요한 이슈를 더 파고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이 개국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다며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6개월 업무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6개월간 방송 전부 업무 정지 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6개월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부터 방송 편성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또 방통위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당시 MBN 경영진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MBN의 외주 제작사 보호 방안, 경영진에 대한 문책 계획,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조건으로 약속한 3,950억 원 가운데 약 550억 원을 차명 대출받고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 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방통위는 MBN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승인 재승인을 받은 것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승인을 받았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G화학이 오늘 주주총회를 열어 알짜인 배터리 부문을 분할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국민연금까지 반대했지만 대세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여의도인데요.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LG화학의 주주총회가 열리는데요. 배터리 부문의 분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달이었죠. 분사 결정을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가 실제로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개미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죠. 10%의 지분이 있는 국민연금도 반대를 밝혔습니다. 다른 주주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주총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반대. 주가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친환경차의 핵심인 배터리 사업이 빠지는 게 문제.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거든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신학철입니다. LG화학 측은 전지사업 글로벌 1등을 지키려면 분사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도 전지사업에 진출하는 등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얼마 아니까 이거 뛰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명의 개인 주주가 발언을 했는데 그중에 6명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시간여 동안 경론이 오간 뒤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싱거웠습니다. 주주의 77.5%가 참석을 하셨고요. 그중에 82.3%가 찬성을 해서 가결되었습니다. 40% 지분의 외국인과 10%를 가진 기관 투자자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사 소식에 LG화학의 주가는 6% 넘게 떨어졌습니다. 논란은 많았지만 결론은 분할이었습니다. 하지만 LG화학엔 앞으로 기존의 화학 사업은 물론이고 분사되는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까지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길었던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2위부터 5위까지 순위가 오늘 밤 결정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유빈 기자, 오늘은 특히 숨막히는 2위 다툼이 벌어진다고요?
네, 현재 잠실에선 키움과 두산이 144번째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양팀 팬들의 응원 열기 굉장한데요. 제가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느 팀이 이길 것 같나요? 당연히 키움이 이길 것 같습니다. 키움 화이팅! 네, 이처럼 오늘 경기는 마지막 경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에 진출할 5개 팀은 이미 결정이 됐지만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포스트 시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순위가 또 뒤바뀔 수 있습니다. 순위 싸움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1위 NC를 제외하고 2위부터 5위까지는 각각 0.5게임 차로 박빙의 구도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2위 자리를 놓고 3개 팀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2위인 KT가 오늘 하나를 이기면 2위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KT가 질 경우 LG가 SK를 꺾으면 2위가 됩니다. 만일 KT와 LG가 모두 질 경우 키움이 두산을 제압하면 2위가 됩니다. 5위 두산은 이미 2위가 불가능해졌지만 가을이 강한 만큼 다른 팀들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2위 티켓을 거머쥐면 다음 달 중순부터 일정에 돌입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4, 5위 팀들은 당장 이번 일요일부터 가을 야구를 치러야 합니다. 네, 현재 잠실에선 두산이 키움을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문학에선 SK가 LG를 2대1로 또 대전에선 KT가 하나를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치열한 2위 싸움. 과연 막판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잠실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제 가을빛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 대공원의 전경인데요. 다음 주 후반이면 단풍도 서서히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될 시기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추위를 몰고 오는 가을비 소식이 있는데요. 양은 많지 않지만 종일 흐려서 야외 활동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 비가 그치자마자 기온이 뚝 떨어져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서울이 0도까지 내려가고 이번보다 더 강한 한기에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11월의 시작부터 찾아오는 초겨울 추위는 사나흘 머문 뒤에 차츰 사라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가을 겨울은 주기적으로 한기가 내려오면서 기온 변화가 크겠고요. 반짝 추위도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남녘동포에게 미안하다더니 북한이 점점 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나만 너희 탓이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을 죽인 북한은 목소리를 점점 높이는데 처음에는 북한 만행을 규탄한다는 이런 말이라도 했던 우리 정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클로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뒤바뀐 현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